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YTN 뉴스나이트입니다. 50억 클럽 특검법과 함께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정부에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일관 상황이고 여야 반응은 극과 극입니다. 총선 앞두고 전국에 미칠 영향 짚어보겠습니다. 통합과 분열의 갈림길에서 오늘 정세균 전 총리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만났습니다. 정 전 총리가 벼랑 끝에서 움켜쥔 손을 놓는다는 한자성어를 언급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사실상 이재명 대표의 이선 후퇴를 압박했다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요. 이재명 대표 반응은 어땠을까요? 잠시 뒤 나이트 포커스에서 출렁이는 전국 상황 다뤄보겠습니다. 목요일 뉴스 나이트 오늘의 헤드라인 보시고 본격 출발합니다. 12월 28일 목요일 뉴스나이트 주요 뉴스입니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과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특검, 이른바 쌍특검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즉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시공순위 16위의 태영건설이 부동산 PF 부실 위기로 워크아웃을 신청했습니다. 건설업계 전반으로 위기가 번질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이 내일 공식 출범하는 비대위에 비교적 젊은 비정치인을 전면 배치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가 만났지만 이렇다 할 통합 방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국방부가 장병 교육 자료에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기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즉각 시정을 지시하자 국방부가 자료를 전량 회수하고 집필 과정을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법 시행 이후 실형 확정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과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특검, 이른바 쌍특검 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야당은 성역 없는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대통령실은 법안이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지난 4월 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에 올라탄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지 240여일 만입니다. 숙려 기간을 거친 법안은 국회법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됐고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의원들 투표만으로 처리됐습니다. 재석 180인 중 찬성 180인으로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은 대장동 개발 사업 관계자들의 로비 의혹이, 김건희 여사 특검은 김 여사와 가족들의 주가 조작과 주식 특혜 매입 관련 의혹이 수사 대상입니다. 야당은 본회의 직전 대통령이 소속됐던 교섭단체는 김건희 여사 특검을 추천할 수 없도록 하고 파견검사는 20명으로 2배 늘리도록 법안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검찰 수사로는 의혹을 충분히 해소하지 못했다며 특검으로 성역 없이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검찰의 수사 태도가 대단히 비정상적이라는 것을 부인하지는 못하실 겁니다. 결국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위치를 감안할 때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엄정히 수사함으로써 그 진상을 신속히 규명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총선을 앞두고 실체 없는 의혹을 확대 재생산해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특검법은 특정인에 대한 악의적 의도가 가득한 망신주기 법이자 총선용 악법입니다. 앞서 최고위 참모의 공개 발언 등을 통해 특검법 수용 불가 입장을 시사했던 대통령실은 즉각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야당이 연내 처리를 주장했던 이태원 참사 특별법 상정은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1월 9일로 미뤄졌습니다. 특별조사기구 구성 여부를 놓고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특검 관련 조항만 없앤 의장 중재안을 놓고 협의하되 끝내 협상이 무산될 경우 기존 민주당 안의 강행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라 또 한 차례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밝히면서 전국은 거부권을 둘러싼 후폭풍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총선 공천 심사와 맞물려서 법안 재표결 시점을 두고도 여야의 수싸움이 복잡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박기환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 등 쌍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법안은 다시 국회로 돌아옵니다. 재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는 건데 가결 요건은 한층 더 까다롭습니다. 사실상 재적 의원 298명의 3분의 2, 즉 199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다시 통과시킬 수 있는데 야당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을 모두 합해도 180석가량에 불과합니다. 최근 소속이 변경된 조정훈 의원을 포함해 국민의힘 의원 112명이 모두 반대표를 던지면 법안은 폐기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비민주적 악법 폭주와 민심 결한 행위는 더 이상 절대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조금이라도 타협한다면 민주주의 테러에 대한 굴복이나 다름없습니다.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 등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쟁점 법안들은 모두 같은 전철을 밟았습니다. 그런데 여당이 공천 심사를 앞둔 지금은 상황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정치권에선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 출범으로 인적 쇄신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물갈이 대상이 된 의원들의 반란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무기명으로 이뤄지는 재의결 표결 방식은 이런 전망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재표결을 언제까지 해야 한다는 명문 규정이 없는 만큼 민주당은 가족 관련 사안에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사용한 걸 문제 삼으며 이탈표를 자극할 것으로 보입니다. 역대 대통령이 본인의 가족과 관련된 특검을 거부한 적은 없었습니다. 특검을 해야 된다는 여론이 높은데 그것을 대통령이 정면을 거스린다? 저는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이 즉각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공언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최대한 서둘러 재의결 절차를 마무리하자고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서두를 필요가 없는 만큼 여당의 공천 탈락자가 나오는 시기 이후로 미루자며 기싸움을 벌일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YTN 박규환입니다. 국회를 통과한 쌍특검법에 대통령실이 즉각 거부권 행사 방침을 밝혔지만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특검이 불발되더라도 김 여사의 주가 조작 가담 여부 등을 검찰이 명백히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지난 2009년부터 일어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크게 1차와 2차 조작으로 나뉩니다. 이른바 주가 조작 선수가 교체되는 2010년 10월이 기준으로 검찰은 두 시기를 하나의 범죄로 보고 가담자들을 모두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월 1심 법원은 선수가 바뀌면서 주가 조작 범행에 큰 변화가 생겼다며 1, 2차 조작을 다른 범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010년 끝난 1차 조작은 공소시효 10년이 지나 죄를 물을 수 없는데 김 여사도 이 시기에만 도이치모터스에 투자했다는 게 윤석열 대통령 측 입장입니다. 돈을 빼고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저희 집사람 오히려 손해보고 그냥 나왔습니다. 그것도 2010년입니다. 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주가 조작 2차 시기에선 김 여사의 공모 여부가 쟁점입니다. 법원은 1심 판결문에서 김 여사의 계좌가 모두 48번 주가 조작에 이용됐다고 명시했습니다. 2차 시기에 해당하는 2010년 11월 1일 선수 김 씨가 투자자문사 임원과 주식 매도를 뜻하는 문자를 주고받자 7초 뒤 김 여사의 계좌에서 실제 매도 주문이 그대로 제출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주가 조작에 돈을 대는 전주의 경우 조작 사실을 알면서도 투자해야 공범관계가 성립하는데 검찰이 기소한 다른 전주는 이 점이 입증되지 않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김 여사 역시 한 차례 서면 조사에서 주범들의 주가 조작 사실을 몰랐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정부 수사팀에서 이미 50억 옷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거친 사건이라며 현 수사팀도 1심 판결에서 인정되지 않은 부분에 추가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김 여사가 주가 조작 여부를 알고도 계좌를 제공했는지가 의혹의 핵심이지만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한 직접 조사나 처분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야당의 특검 빌미를 주는 등
오히려 정치적 논란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국내 시공 능력 순위 16위인 태영건설이 부동산 PF, 즉 프로젝트 파이낸싱 위기에 워크아웃을 신청했습니다. 워크아웃은 기업 구조 개선 작업을 뜻하는데 부동산 PF 부실로 인한 건설업계와 금융업계의 연쇄 위기 등 파장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서울 성수동 2가 노후 공장 부지를 개발하는 오피스2 개발 사업. 국내 시공순위 16위의 중견기업인 태영건설은 이곳에 대지 면적 3,834제곱미터의 지하 6층, 지상 11층짜리 업무시설 시공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과 관련한 480억 원 규모의 PF, 즉 프로젝트 파이낸싱 채무를 막지 못해 워크아웃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태영건설의 순수 부동산 PF 잔액은 3조 2천억 원이며 이번 달까지 만기인 PF 보증 채무는 3,956억 원입니다. 부채 비율은 258%, 자기자본 대비 PF 보증 비중도 374%로 국내 주요 건설사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태영건설의 경우 자체 사업 비중과 부채 비율이 높고 자기자본 대비 PF 보증도 과도한 점 등 태영건설 특유의 문제로 인해 어려움이 커진 만큼 건설업 전반의 문제라고 보기 곤란하고 자력으로 채무 상환이 불가능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워크아웃은 채권단이 75% 이상 동의하면 개시됩니다. 그럴 경우 채권단 관리 하에 대출 만기 조정과 신규 자금 지원을 받게 됩니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은 PF 부실로 인한 건설업체들의 연쇄 위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재납품업체나 하도급 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고 금융기관들은 건설사에 대해서 더욱 보수적인 방침을 취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개별 기업의 사안을 건설업 전체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분양시장 침체가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22조 8천억 원 규모의 PF 우발 채무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네, 태영건설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다음 달 11일 채권자협의회를 소집해서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시장에 과도한 불안이 확산하지 않도록 파장 차단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엄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음 달 11일 채권자협의회가 소집됐습니다. 채권단의 75% 이상이 동의하면 워크아웃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되면 채권단의 채권 행사는 한 달에서 최대 석 달까지 유예됩니다. 대출 만기 조정과 신규 자금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자력으로 채무를 상환하는 것이 불가능한 태영건설로서는 워크아웃 절차를 밟아야만 회생할 기회를 얻게 되는 겁니다. 이 때문에 채권단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납득할 만한 자구 노력 방안을 내놓는 게 지금으로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대주주의 사재 출연 규모나 SBS 지분 담보 제출 여부 등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채권을 유예해주는 그런 이제 추가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자구책이 충분하지 않다,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그 채권단에 의해서 워크아웃 신청안이 부결될 수도 있습니다. 법원에 대해서 법정 관리를 신청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죠. 금융당국도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즉각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먼저 분양 계약자들의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력업체들의 채무는 일정 기간 상환 유예 또는 금리를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다만 당사자인 태영건설의 철저한 자구 노력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또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 다른 PF 사업장과 건설사 영향을 최소화하고 금융시장 안정화에도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불안 심리에 따른 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하여 이미 마련되어 있는 시장 안정 조치를 즉각 가동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 규모와 내용도 대폭 확대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다만 이번 워크아웃 신청이 자칫 업계 전반으로 번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유동성 위기에 몰린 태형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한 가운데 그룹 관계사인 SBS가 회사 지분이 매각될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문신 SBS 사장은 사내 내부망에 올린 담화문을 통해 현 지주회사 체제에서 태형건설 워크아웃 신청이 SBS 경영 위험으로 전이될 가능성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SBS 최대 주주인 TY홀딩스가 주식을 매각하거나 또는 담보로 제공할 가능성 또한 없다며 TY홀딩스에서도 SBS 경영과 미래 가치에 영향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우려가 커진 가운데 한국은행이 비은행권 중심의 부동산 PF에 대한 금융당국의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발표한 금융안정 보고서에서 명목 GDP 대비 기업 신용 비율이 올해 2분기 말 124%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상호금융과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비은행권의 기업대출 비중이 지난 2019년 말 25.7%에서 올해 3분기 말 32.3%로 상승했습니다. 한은은 부동산 PF 등 특정 부문으로 기업 신용이 과도하게 공급되지 않도록 권역별 규제 차익을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대출 한도나 손실 대비 대손 충당금 적립 요구 등에서 은행과 비은행 간 격차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올해 마지막 거래일인 오늘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에 힘입어 1% 넘게 올랐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어제보다 1.6% 오른 2655.28로 장을 마쳤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6,276억 원과 8,154억 원어치 주식을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렸고 개인은 1조 3,531억 원을 순매도하며 차익 실현에 나섰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앞으로 집권 여당을 함께 이끌어갈 비대위원 명단을 확정했습니다. 20대부터 40대까지 비교적 젊은 비정치인이 대거 포함된 부분이 눈에 띕니다. 이런 가운데 한 비대위원의 과거 노인 비하 발언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강민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본인을 포함해 11명 규모의 비대위 구성 청사진을 내놓았습니다. 당연직인 윤재옥 원내대표와 유이동 정책위의장을 제외한 비대위원 8명을 지명했습니다. 참여연대 출신으로 조국 흑서 저자 중 한 명인 김경률 회계사와 운동권 정치를 비판해온 민경우 시민단체 길 상임대표가 합류했습니다. 2002년생으로 당 영입 인재인 윤도현 샤이놀라이트 대표와 구자룡 변호사, 박은식 호남 대한포럼 대표 등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 출신인 김예지 의원을 빼고는 모두 비정치인입니다. 각각의 여러 다양한 분야에 있는 분들의 목소리를 비대위에 담아보려고 했던 것 아닌가로 저는 추정을 합니다. 지명직 8명 가운데 6명은 40대 이하로 지도부 11명의 평균 나이는 47세로 낮아졌습니다. 평균 나이 50대였던 직전 김기현 대표 때보다 어려졌습니다. 실력 있는 젊은 인사로 당 쇄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한 위원장의 의지가 반영된 건데 초반부터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민경우 비대위원 내정자가 과거 노인 비하 발언을 한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신중하지 못한 표현이었다며 사과했지만 야당은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런 어이없는 사람들을 내세우다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국민이 우습습니까? 오직 야당 탄압을 주도할 극우 논객만 찾았습니까? 국민의힘은 당시 발언은 86세대가 젊은 세대의 진입을 막는 현상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온 거라고 엄호하며 현 민주당 주류 세력을 겨냥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는 내일 상임전국이 의결을 거쳐 공식 출범합니다. 출발과 동시에 터진 비대위원 내정자 발언 논란과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대응 등 당장 해결해야 할 숙제가 쌓여 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신당 창당을 선언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중앙당 창당대회를 하는데 빠르면 2주 정도 걸릴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표는 오늘 유튜브 방송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가칭 개혁신당 창당준비위원회 등록을 마쳤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당명은 3개 정도 후보군을 놓고 최종 논의 중이라며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키워드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천하람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이 내일 탈당을 선언하고 이준석 전 대표 신당에 합류할 것으로 보입니다. 천 위원장은 이 전 대표의 측근 그룹으로 꼽히는
천하용인 가운데 한 명입니다. 천하용인에 포함된 허은하 의원은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 다음 주 입장을 낼 예정이라고 언론 공지를 통해서 전했습니다. 천하용인은 지난 3월 당 전당대회에 친이준석계 후보로 출마했던 천 위원장, 허 의원, 김용태 전 청년최고위원, 이기인 경기도 의원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 움직임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이른바 삼총리의 한 축인 정세균 전 총리를 만났습니다. 정 전 총리는 결단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이 대표는 통합과 혁신의 조화라는 입장을 반복하면서 내홍 수습의 돌파구는 찾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준혁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의 회동에서 최대의 화두는 총선 승리를 위한 내부 단합이었습니다. 정 전 총리는 통합은 최선, 연대는 차선, 분열은 최악이라며 당내 원심력 차단을 위한 이 대표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제 총선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 이 총선 결과가 우리나라의 명운을 결정지을 것 같아요. 특히 백범 김구 선생이 윤봉길 의사에게 거사전 건넨 말, 현해의 살수를 언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비장한 각오로 벼랑 끝 움켜진 손을 놓는다는 뜻의 사자성어인데 당내 비주류나 이낙연 전 대표가 주장한 이 대표의 이선 후퇴 요구로까지 읽힐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필요할 때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뜻으로 말씀하셨고 그렇게 하면 당도 나라도 그리고 대표에게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정 전 총리의 당부를 경청하면서도 자신의 거취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혁신과 통합의 조화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하며 사실상 사퇴론을 일축한 것으로 보입니다. 연말까지 이 대표 사퇴와 통합비대위 구성을 요구한 이낙연 전 대표와는 더 멀어졌다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물론 친명 주류에선 이 전 대표 최측근의 대장동 최초 제보 고백을 문제 삼지 않고 마지막까지 손을 내밀어 보겠다는 기류도 읽힙니다. 당이 분열되려고 하는 이런 위기에서 어떻게든 당을 통합하고 수습하려고 하는 몸짓은 최후의 순간까지 계속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민주당 내용의 본질은 결국 공천 지분권이라는 게 정치권의 중론입니다. 그래서 당주류 일각에선 개파색이 옅은 공천관리위원장 인선을 통해 비명계를 다독이고 가시권에 접어든 이낙연 신당의 후폭풍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정세균 전 총리로부터 이재명 대표와의 회동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들었는데 정 전 총리로서는 할 말을 다 한 것으로 보이고 이 대표의 답은 없었지 않느냐고 말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오늘 자신의 신당 창당의 뜻을 같이 하기로 한 최성 전 고양시장 북콘서트에 참석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대표와 만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최근 이 대표로부터 전화와 문자가 와서 답을 주긴 했는데 측근을 통한 협의에서 의견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전격 사임하면서 후임으로 이관섭 정책실장이 임명됐습니다. 이관섭 신임 비서실장은 정책실장이 된 지 한 달 만에 다시 자리를 옮겨서 또 돌려막기 인사하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지난해 5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뒤 자리에 올랐던 김 실장은 대통령 임기의 3분의 1을 함께 했다며 소임을 다했다고 자평했습니다. 대통령 임기의 한 3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과거의 예를 보더라도 비서실장은 3명 이상이었기 때문에 제가 한 20개월 정도 하면 내 소임은 다 하지 않았나. 김 실장의 사의 표명이 받아들여진 지 이틀 만에 인사 발표가 난 탓에 전격 교체로 풀이됩니다. 덩달아 이관섭 정책실장이 급히 자리를 옮기게 됐습니다. 지난달 신설된 정책실장직에 승진 기용된 지 한 달 만에 비서실장 후임으로 내정된 겁니다. 또다시 회전문 인사란 지적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관섭 비서실장 내정자는 어려운 여건 속 새로운 각오로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각오로 대통령님을 잘 보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민이 원하시는 바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새로운 정책실장에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를, 공석이던 국가안보실장엔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을 각각 내정했습니다. 대통령실 3실장이 모두 교체된 이번 인사는 한동훈 비대위 등 여당의 쇄신 움직임에 발맞춘 것으로 보입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새해를 맞아 대통령실 참모진도 일신하자는 차원이고 정통 관료 출신인 김대기 비서실장으로는 총선을 치를 수 없다는 절박감도 반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대기 실장이 자신에 대한 기업 회장 인사 개입설을 수사 의뢰한 여파란 얘기도 들리고 야권의 쌍특검 이슈에 대한 맞불 성격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새로운 3실장은 1월 1일 새해 첫날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합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인사로 60년생 이하 참모진들만 남게 됐다며 더 젊어진 2기 대통령실로 새로운 분위기에서 집권 3년 차를 맞이하겠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국방부가 이번 달 말 배포 예정이었던 장병 정신전력 기본교재에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표현해서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크게 질책하며 시정하라고 지시했고 국방부도 교재를 전량 회수해 폐기하도록 했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방부가 이달 말 전군에 배포할 예정이었던 새 정신전력 교육 기본 교재입니다. 자료는 한반도 정세를 설명하면서 중국과 러시아, 일본 등의 영토 분쟁이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그런데 영토 분쟁 사례로 갸오이랴오, 일본명 센카쿠 열도와 쿠릴 열도에 이어 독도 문제를 함께 기술했습니다.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표현한 건데 이는 독도가 영토 분쟁 지역이 아니라는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과 배치되는 지점입니다. 주변 국가들이 영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장을 하고 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우리 국가가 독도를 영토 분쟁으로 인식한다. 그런 식의 기술은 아닌 것으로.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대통령실은 즉각 입장을 냈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크게 질책하면서 즉각 시정 등 엄중히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논란이 커지자 국방부도 자료 전량 회수와 집필 과정 감사 등 조치를 하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국방부는 영토 분쟁 문제와 지도상 독도 미표기 등 중요한 문제점을 식별했다며 교재 준비 과정에 치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교재는 수록된 지도들의 독도가 표시되지 않아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논란이 된 새 교재는 지난해 5월부터 새로 작성돼 연말 배포 뒤 앞으로 5년간 쓰일 예정이었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교재 발간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 당시에 빠졌던 북한은 명백한 적이란 문구가 들어갔고 안보관이란 표현도 대적관으로 바뀌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국방부는 회수한 자료를 우선 모두 폐기하고 내용을 보완해 새로 교재를 내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배우 이선균 씨의 마약 의혹을 무리하게 수사했다는 비판이 나오자 인천경찰청장이 진술과 증거를 바탕으로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3차 출석 때 외부 노출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 씨 측 요청을 거절한 이유에 대해서는 안전 문제를 이유로 들어 궁색한 해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배우 이선균 씨 마약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은 후폭풍에 직면했습니다. 물증 없이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했고 내사 단계부터 외부에 혐의 사실을 흘린 게 아니냐는 비판입니다. 결국 수사 총책임자인 인천경찰청장이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고인의 사망은 매우 안타깝지만 수사는 진술과 증거를 바탕으로 절차에 따랐다며 비판을 반박했습니다. 수사사항 유출 의혹도 강하게 부인하며 경위 파악에 나설 계획 역시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든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이 참여했고 진술을 영상 녹화하는 등 적법 절차를 준수하며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씨가 숨지기 나흘 전인 3차 조사를 앞두고 외부에 노출되지 않게 출석하고 싶다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 씨 측 주장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명했습니다. 인천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앞서 1, 2차 조사 때처럼 출석하는 편이 모양새가 좋을 것 같았다며 변호인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지하주차장을 통해 출석할 경우 취재진이 함께 이동해 안전사고 문제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씨가 유흥업소 실장 김모 씨 등에게 협박당해 3억 5천만 원을 뜯겼다며 고소장을 낸 공갈 혐의 수사도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김 씨와 별도로 이 씨를 협박한 것으로 알려진 피의자 박모 씨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도 진행됐습니다. 이미 한 차례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나오지 않아 강제 구인된 박 씨는 혐의를 인정하는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성균 씨 공갈 협박한 혐의 인정하세요? 마약 투약 혐의 알리려고 협박하셨나요? 5천만 원 받으셨나요? 이성균 씨에게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경찰은 이 씨의 마약 혐의는 공소권 없음 처리하고 공갈 혐의 수사는 1월 중순쯤 정리한다는 계획입니다. 결국 이선균 씨와 가수 지드래곤, 권지용 씨 등을 부르며 2달 동안 이목을 집중시켰던 연예인 마약 수사는 용두삼이라는 비판 속에 각종 논란만 남기고 끝나게 됐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배우 고 이선균 씨를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은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박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 박 씨가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마약 혐의 등으로 재판이 넘겨진 강남 유흥업소 실장의 지인으로 알려진 박 씨는 경찰 수사를 받던 이 씨를 협박해 5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해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원청회사 대표가 처음으로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법 시행 2년을 앞두고 내려진 첫 대법원 판결인데 다른 중대재해법 사건 하급심에서는 대부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부장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3월 경남 함안의 한국제강공장 협력업체 직원이 크레인에서 떨어진 무게 1.2톤짜리 철판에 깔려 숨졌습니다. 낡은 섬유벨트가 해지다 못해 끊어지면서 벌어진 인재였지만 작업계획서 한 장 없을 정도로 안전대책은 미흡했습니다. 결국 원청인 한국제강 대표 A씨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까지 됐습니다. A씨는 법이 시행된 직후여서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다며 항소했지만 과거 여러 차례 안전소홀로 처벌받은 전력에 비춰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2심도 실형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첫 판단에 나선 대법원도 법리오해 등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원청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된 건 처음인데 그동안 1심 선고가 이뤄진 12건 모두 유죄가 인정됐지만 대부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돼 왔던 점을 비춰보면 이례적입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는 별도 범죄로 따로 처벌해달라는 검찰 상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로 다른 범죄로 인정되면 가장 무거운 형을 기준으로 50%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지만 대법원은 하나의 행위에 여러 죄가 함께 적용되는 상상적 경합관계라며 중대재해처벌법으로만 형을 정했습니다.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한 경우 사업주는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보다 형이 더 무거운 중대재해처벌법에 정한 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첫 실형 확정 판결이 나왔지만 형량이 법정 하한인 징역 1년에 그친 점을 두고 아쉽다는 지적도 없지는 않습니다. 내년부터 2년간 유예됐던 50인 미만 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큰 만큼 법원 판단에 노동계와 재계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에도 일본 가해 기업을 상대로 잇따라 승소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수용할 수 없다며 우리 주일공사를 불러 항의했고 가해 기업들 역시 이미 해결된 문제라며 배상할 뜻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입니다. 우리 대법원이 지난 21일 미쓰비시 중공업과 신일철 주금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승소 판결을 한 데 이어 또 다른 피해자 유가족 14명이 미쓰비시 중공업과 히타치 조선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도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일본 기업이 피해자들에게 1인당 5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강제동원과 관련된 판결들은 대한민국 최고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이어질 것이고 지난주와 오늘 판결을 놓고 복원된 대부분 피해자들의 권리가 인정되는 판결들이 이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피해자들은 우리 정부가 제시한 제3자 변제안에 대한 거부 의사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재판의 당사자가 누굽니까? 당사자한테 받아야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네. 일본 정부는 지난 21일 강제 동원과 관련한 우리 대법원 판결에 유감과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힌 데 이어 日韓請求権協定第2条、これに明らかに反するものであり、極めて遺憾であり、断じて受け入れられません。 이번 판결 직후에도 김장현 주일 한국 대사관 정무공사를 조치해 똑같은 입장을 반복하며 우리 정부에 항의했습니다. 또 한국 정부가 올해 3월 강제 동원과 관련해 진행 중인 다른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을 경우 판결금과 지연 이자를 한국재단이 지급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며 한국 정부는 이에 따라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피고 기업인 히타치조선과 미쓰비시 중공업도 이미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된 사안이라며 강력한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대법원이 잇따라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우리 정부를 향한 일본 정부의 불만과 압박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12월 31일에는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돼 2023년 마지막 해넘이는 보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새해 첫날에는 하늘이 맑게 개서 동해안과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선명한 해돋이를 감상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붉은 해가 수평선 아래로 넘어가는 순간 붉은색으로 하늘이 물들며 환상적인 모습을 자아내는 해넘입니다. 하지만 2023년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해넘이는 만나기 힘들 전망입니다. 흐린 날씨에 전국 대부분 지방에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31일은 비구름이 남아있어 해넘이는 대체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하지만 2024년 새해 첫 해돋이의 장관은 선명하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내륙 대부분 지방이 맑은 날씨를 되찾기 때문입니다. 다만 동해안과 제주도는 낮은 구름이 많아지며 일출의 장관을 보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1월 1일 해맞이는 낮은 구름대가 유입되는 제주도와 동해안에는 보기 어렵겠지만 그 밖에 전국은 대체로 맑은 날씨에 해맞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새해 첫 해돋이를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곳은 독도로 오전 7시 26분입니다. 내륙의 일출 시각은 부산 7시 32분, 대구 7시 36분, 청주 대전 7시 42분, 서울은 7시 47분입니다. 기상청은 올해 마지막 날과 새해 첫날 한파는 없지만 아침 저녁에는 영하권의 쌀쌀한 날씨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31일에는 중부 내륙과 산간에 대설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를 진단해보는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그리고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가담 의혹 관련한 특검법 그리고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이른바 쌍특검 법안이 오늘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주도를 했고요. 180명이 제석을 해서 180명이 다 찬성을 한 이런 결과를 봤습니다. 예상했던 결과입니까? 뭐 예상했던 결과죠. 이제 국민의힘이 이걸 표결에 참여를 해서 이를테면 부결표를 던질 것이냐 아니면 아예 표결에 참여를 안 할 것이냐 이게 조금 아침까지만 해도 좀 관측에 엇갈리기는 했는데 네.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제 참여를 안 하는 쪽으로 이제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거는 예상됐던 바고 사실은 뭐 이제 뒤에 얘기를 하겠지만 이제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도 예상되는 바고 그럼 그 이후의 수순도 다 예상되는 바대로 지금 한치의 어떤 오차 없이 지금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한치의 오차 없이 예상대로 좀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여당은 오늘 반대 토론한 다음에 그냥 퇴장해서 표결엔 참여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총선용 악법이다. 오늘 규탄 대회도 했습니다. 여당이 이걸 총선용 악법으로 보는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그 이제 애초에 독소 조항이라고 했던 것들이 처음에는 이제 야당에서만 추천권을 갖는다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수시로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이게 피의 사실이 공표된다 이 두 가지였는데요. 이건 사실은 좀 악법이라고 그 논리를 대기는 조금 미흡하죠. 왜냐하면 이전에 특검에도 그런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 국정농단 특법이라든지 드루킹 특법 같은 경우도 야당이 추천권을 가졌었고
언론 브리핑을 허용을 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가지고 독소조항이라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좀 어폐가 있고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늘 통과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악법인 건 분명한데 그 두 가지가 아니라 제가 볼 때 독소조항은 두 가지죠. 하나는 여야 합의 없이 통과된 유일한 첫 번째 특검법이라는 겁니다. 예. 지금까지 정치권 내에 정말 대부분 특검이라는 게 야당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야당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특검법이 통과돼서 특검법이 실시돼서 진행됐던 것은 제가 아는 한에 있어서는 전부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당조차도 그 이슈 자체가 정말 국민의 여러 가지 의혹 제기에 그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고 네. 검찰의 수사가 미흡하다, 미진하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여야 합의로 통과를 시키거든요. 그래야 특검 수사도 사실은 힘을 받습니다. 근데 지금 처음으로 야당 단독 강행 통과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게 특검법이라는 게 여야 합의 아닌 야당만의 일방통행 통과로 진행돼서 이게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게 저는 정치적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진행된다는 것을 배제하기가 어렵고요. 예. 두 번째 독소조항은 뭐냐면 시기의 문제죠. 시점. 예.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특검법이 있었습니다. 성과를 낸 특검도 있었고 성과를 내지 못한 특검도 있었습니다만 모든 특검은 대통령 선거나 총선, 국회의원 선거 같은 굵직한 선거 직전에 실행된 적은 없습니다. 대표적인 게 2007년에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 대선 후보의 BBK 의혹 제기가 굉장했습니다만 그것도 특검은 대선 기간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당선인 시절에 특검이 실시가 됐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야 모두 정치권에서는 특검이라는 가장 뜨거운 핫한 이슈의 정치적 쟁점을 가지는 이 특검에 대해서 총선을 코앞에 두고 또는 대선을 코앞에 두고 이런 전례는 없다는 점에서 그 두 가지를 위배한 예. 최초의 지금 특검법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서 이건 거부권 행사하는 게 마땅하고 악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그 표결된 안은 수정된 안인데요. 대통령 자신이 소속된 교섭단체를 제외한 이 문구가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교섭단체를 제외한 이렇게 바꿔서 대통령이 혹시나 탈당할 이 시나리오까지 다 대비를 한 건데 지금 그 특검 추천을 그런데 뭐 누가 하느냐 이거랑 언론 브리핑보다는 여야 합의 없이 통과된 부분 그리고 지금 총선 직전에 이 특검법이 통과된 이 두 부분 때문에 독소조항으로 보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일단 뭐 여야 합의 없이 통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 들어서의 이 꽉 막힌 어떤 전국 여야 대치 상황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지금 뭐 헌정사상 최초 막 이런 거 수식어가 너무 많이 붙어가지고 일일이 셀 수도 없어요. 헌정사상 최초의 뭐 국무위원 탄핵, 뭐 검사 탄핵 등등 했는데 그런 것들이 벌어지는 것 자체가 불행인데 1도 말을 안 들으니까 뭐 요거를 하면은 해임건의안 내도 뭐 아무 말도 얘기 안 하고 정치적 책임을 지라고 해도 아무 얘기도 안 듣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말로 좀 안타깝게 좀 흘러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야 합의로 했으면 좋을 텐데 이게 그러면 할 만한 깜이 안 되느냐.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올해 2월 달에 권은서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어요. 관련해서 주가 조작했던 공범들 그리고 통장 빌려줬던 사람들도 일부는 무죄가 나오고 일부는 유죄가 나왔습니다. 대부분 집행유예가 나왔습니다. 지금 몇 개월인데 그러면은 1심에서 이미 재판이 끝났는데 지금 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왜 판단을 안 하나요? 경찰이 지난 4월에 이를테면은 내부 조종, 내부 정보를 이용한 것에 대해서는 무혐의를 하고요. 그리고 시세 조종 혐의에 대해서는 아직도 보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있죠? 그럼 판단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뭐를 얼마나 더 지금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러면은 검찰은 도대체 수사 지휘를 안 하고 뭐 하고 있고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되면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해서라도 빨리 해결을 하고 왔어야죠. 그럼 이런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거가 이렇게 된 거는 검찰이나 경찰이 눈치를 보고 결론을 안 내리니까 이렇게 특검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여론조사 수치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압도적으로 높아요. 이거 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높습니다. 그거 안 합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2016년 11월에 시작했던 최순실 특검은 그러면은 그 국정농단 특검은 뭐 그 대선을 앞두고 있으니까 하지 말아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특검은 특검이고 그거는 그거죠. 그래서 뭐 민주당이 얘기했던 3월 달에 받았으면 그럼 이미 다 특검 끝났다라는 얘기가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거를
부득불 그렇게 받지 않고 미뤘다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게 총선 직전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의힘이 무슨 할 말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예. 이 관련해서 검찰 수사가 미진했느냐 아니면 할 만큼 다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좀 이견이 있고요. 김건희 여사 한 차례 서면 조사 받았는데 이제 주가 조작인 줄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게 핵심인데 몰랐다 이렇게 답변한 상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남은 의견이 그러니까 있다고 보십니까? 그 검찰 특검법의 요건이라는 게 네. 그냥 일반의 검찰 조직이 제대로 수사를 못하게 되는 권력형 비리 사건일 때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무슨 권력을 무서워해서 검찰 조직이 제대로 파헤치지 못했다. 이런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면 특검을 하는 거예요. 국정농단 특검이 대표적인 거죠. 네. 이제 그런 건데 이 사건은 아시다시피 2009년, 10년에서 12년 사이에 진행된 사건입니다. 10년이 훨씬 지났고요. 일부 아마 혐의와 관련해서 사실은 공소시효도 지났다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수사가 당시 네. 문재인 정부 때 이성윤 중앙지검장 지휘하에서 수사가 철저히 진행이 됐었고 그때 당시에 민주당 측에서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있었기 때문에 눈치를 봤다고 그러는데 잘 아시지만 그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요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그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의 그 부인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배제시킵니다. 예. 잘 알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검찰총장 입장에서 수사 지휘권이 배제된 상태에서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직권으로 했던 거예요. 그 상황에서 이게 다 기소될 사람 기소되고 무혐의 될 사람 무혐의 되고 해서 김건희 여사는 정리가 다 된 거거든요. 그걸 지금 나와가지고 1심 판결 진행되는 과정 이후에서야 민주당 내에서 일각에서 이게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면서 특검을 발의를 한 건데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무혐의가 종결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소환을 하지 않고 서면 조사를 했고 예. 서면 조사에 대해서 무혐의했다는 것은 이 사건 자체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할 내용이나 결론 낼 내용이 없다는 걸로도 정리가 되는 거거든요. 본래 범죄 혐의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저는 국민적 의혹이라고 제기하는 건 좀 어폐가 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론조사를 자꾸 이야기하는데 여론조사가 비율이 높죠. 이 특검법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비율이 높습니다만 그 여론조사의 민심의 정확한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이 도이치모터스 조작 사건에 대해서 끝까지 파헤쳐 보자. 라는 여론조사의 찬성보다는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를 좀 이게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예. 대통령 선거 선출 이후에 배우자로서의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런저런 의혹들이 국민들이 갖고 있는 게 70% 정도 있다는 저는 민심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읽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법 자체로서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내야 한 것보다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의 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저는 민심이라고 해석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자 50억 클럽 이 로비 의혹 관련한 특검법도 오늘 181명 재석에 찬성 181명으로 이제 통과가 됐는데 자 이렇게 이른바 쌍특검법 국회 통과로 전국은 더 얼어붙은 상황이죠. 서로에게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여야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총선 기간 내내 가짜 뉴스를 만들어 대통령 내외를 공격하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며 민심을 교란하겠다는 목적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타협한다면 민주주의 테러에 대한 굴복이나 다름없습니다. 총선용으로 저희가 지금 이 법안을 통과시킨 건 절대 아니에요. 총선까지 가지고 오지 않을 거였으면 국민의힘에서 먼저 이 법안을 처리했어야 된다라고 같이 처리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여기까지 끌고 온 국민의힘이 만들어낸 거 아닐까요? 자, 여당은 총선 내내 대통령 내외를 공격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그래서 절대 수용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고요. 지금 야당의 입장은 여당이 뭉개다가 자동 상정 이런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인데 어쨌든 이런 대치 상황이 계속 될 것 같고요. 총선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일단 뭐 뒤에 좀 얘기가 나오겠지만 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를 하고 그러면은 이제 12일 아마 1월 12일 네. 뭐 요 전까지인 것 같은데 보름 내에 이제 답변을 해야 되니까 제2요구권을 이제 행사를 하면은 국회가 가져오는데 이게 언제 열릴지 몰라요. 그렇죠. 예. 1월 달에는 일단 뭐 국회가 안 열리는 게 관행이고 2월 달에 그러면 합의를 해가지고 열어야 되는데 합의가 안 된 상황도 있고 국회의장이 그럼 결단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고 민주당이 요청을 하면은 2월에 안 열리면 3월에 열릴 수도 있습니다. 예, 총선 직전이네요. 진짜 좋지. 예. 그때는 사실은 의원들 모이기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다 지역에서 지금 다 뛰고 있어가지고. 근데 그때는 이제 공천 떨어진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수일 테고 지금 뭐 네. 공천 학살, 뭐 공천 개혁 뭐 이런 얘기가 나올 테고 네. 그러면은
굳이 내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이건 비밀 투표거든요. 반대표를 이제 아니 뭐 찬성표를 이제 아니 그러니까 적하게 김건희 특검법을 반대할 이유도 없는 이런 상황이 되면은 이게 한 치 앞을 알 수가 없습니다. 부결을 하면 부결을 하는 대로 문제가 될 테고 가결이 되면은 바로 또 절차를 밟아가지고 특검을 임명해야 되니까 여러모로 총선에 조금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총선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자, 대통령실 입장도 오늘 즉각 나왔습니다. 이도훈 홍보수석이 법안이 통과되자마자 바로 브리핑을 열고요. 이게 정부의 이 법안이 넘어오면 바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 그것도 보통 이제 헌법에 명시된 명칭은 제2요구권 아닙니까? 그래서 정치권에서 흔히 쓰는 이제 거부권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굉장히 강하게 의지를 드러냈어요. 이게 조금 이례적인 모습이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전에도 지금 양국관리법, 뭐 간호사법, 그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통과시킨 법에 대해서는 거부권 행사했죠. 네. 그러나 이제 그때도 보면은 통과가 돼서 표결이 돼서 정부로 이송이 되면 15일 이내에 이제 처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15일 이내에 일정 정도의 고민과 숙려의 기간을 보내고 대통령이나 아니면 국무회의 앞에서나 아니면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통해서 이러저러한 내용과 이러저러한 법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의할 것을 요구합니다. 라는 것으로 이렇게 넘기거든요. 넘기면 사실은 그게 굉장히 이제 온건한 의미에서 이제 거부권을 행사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제의 요구를 하면 다시 국회로 가서 표결이 되면 이제 이게 부결이 되는 걸로 다 끝났습니다. 그런 거라고 비교해 보면 오늘은 통과되자마자 즉각 바로 홍보수석이 이야기를 했고 거부권이라는 단어를 쓴 걸로 봐서는 지금 대통령실 입장은 이거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여야 합의로 되지 않고 야당의 일방적 통과이고 총선을 바로 앞둔 총선 직전에 대통령 부인에 대한 특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정치적 파장과 정쟁 또는 선전선동의 의혹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 굉장히 확고하게 입장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단호한 입장이다. 예.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이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렇게 확고하게 입장을 갖고 있으면 제가 볼 때 예상할 때 뭐 이제 그 제의를 요구했을 때 표결이 언제 될지 모른다고 이야기하고 민주당 내에서는 이제 그 공천 학살 이후에 공천에서 탈락한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란표가 생길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두 분이 지금 다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비슷한 얘기를 오늘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녹취를 먼저 듣고 두 분의 이야기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 발언 듣고 오시죠. 거부권 행사에서 국회로 돌아오더라도 민주당이 적당한 적기를 선택해서 재의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다 찬성할 거다. 그래서 김건희 특검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무리 악법이라고 했더라도 어떻게 됐든 통과가 된다. 재의결을 하면 통과될 거다 이렇게 전망하면서 이 무기명 투표로 재의결은 진행이 된다는 점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2표결 시한은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제 시점을 조절할 수 있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 공천이 다 끝난 다음에 떨어진 이제 탈락자들이 생겼을 때를 노려서 민주당이 이때 재의결을 하게 되면 이러면 좀 이탈자가 많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통과될 거다. 이런 전망이에요. 그런 셈법을 이제 민주당이나 지금 박지원 원장이 이야기하는데요. 전형적인 정치 공작적 사고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애초에 이게 반란표라고 하는 것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반란표를 이야기는 비명계 내지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불체포 특권이라는 방패 뒤에 범죄 혐의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막기 위해서 쓰는 거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분들은 반란표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국민들은 거기에 대해 박수를 쳤던 거고. 그러나 이건 다른 거죠. 오늘 투표할 때는 투표장에 가지 않고 반대했던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 다음에 내가 공천에 떨어졌으니까 내가 화풀이로 원한풀이로 내가 찬성표를 던지겠다. 이런 정치 도의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걸 조장하고 그걸 셈법에 넣어서 계산하는 박지원 원장의 공작 정치 아니고 그게 뭡니까? 민주당이 그 계산을 하고 한다면 국민들의 저는 참된 소리를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민주당이 그렇게 해주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그래 2월 9일 날 본회의 끝나고 그러면 1월 달에는 이제 안 열릴 거고 2월 달에 열리고 3월 달에 열리면 적당한 시기 봐가지고 국민의힘 공천 떨어진 사람들 모아서 해보겠다고 하면 제가 볼 때 민심이 어떻게 될까요? 저 말도 안 되는 공작 정치 시나리오입니다. 불가능하다는 이야기 100% 말씀드리고 발표가 안 나올 거다. 당연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걸 뭐 제2 표결 시한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공천이 끝난 다음에 공천 탈락자들 대상을 한다는 건데요.
그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2월 9일 날 지금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지금 예정이 돼 있습니다. 네. 그럼 2월 9일 날 직전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내서 제2요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 민주당이 일방 통과시키고 대통령이 제2요구했던 모든 법률은 제2요구를 요청한 날 그날 바로 본회의에서 표결을 합니다. 그게 관례였어요. 네. 왜냐하면 그게 정상적인 절차거든요. 그러니까 2월 9일 날, 2월 8일 날 대통령이 제2요구하면 2월 9일 날 1월 9일이요. 본회의가 지금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그날을 또 일부러 빼고 2월이나 3월 달 가서 하겠다라고 그러면 국민들이 민주당에게 돌멩이를 던질 거예요. 오히려 역풍이 불 거다 이렇게 보셨는데. 저는 절대 저런 시나리오 가능하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이야기라고 저런 공작 정치의 어떤 그 기대를 섞어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민주당이 이 법안을 얼마나 정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전 오히려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게 재의결 투표는 과반 출석의 과반 찬성보다 좀 허들이 높아져요. 3분의 2가 찬성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한 199명 정도 찬성을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 의원이 112명이거든요. 18명. 예. 지금 상황에서는 한 18명 정도가 지금 국민의힘 의원이 이제 소위 말하는 이탈을 해야 된다라고 보이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뭐 김은식 교수님 제가 굉장히 존경하지만은 언어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좀 규정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 공작 뭐 이게 좀 민주당이 꼼수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건 맞는데 정치 공작 뭐 이런 걸 하려면은 이런 용어를 쓰려면 뭐 돈으로 매수를 한다든지 뭐 이런 거를 이제 공작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거를 어떻게 공작이라고 합니까? 이런 타이밍을 봐가지고 흔들리는 거를 허를 찌른다든지 뭐 이런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공작이라고 보는 거는 좀 과하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이거는 그 의원들이 자 본인이 판단하는 거예요. 민주당이 예를 들면은 야 공천 줄게 우리 쪽으로 와 뭐 이런 게 이제 공작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그 의원들이 이제 분노하거나 뭔가 이제 흔들리는 마음 그 상황을 이제 좀 민주당이 이용을 하겠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만약에 저는 이렇게 봅니다. 뭐 이 상황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꽃놀이패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만약에 이게 부결이 된다라고 가정을 해보면은 지금 여론 안 좋은데 굉장히 또 폭발할 거예요. 그러면 민주당이 캐치프레이즈로 저희가 의석수가 부족해가지고 김건희 특검법도 못 통과하겠습니다. 저희한테 200석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런 거를 캐치프레이즈로 걸 수도 있어요. 그게 뭐 역풍이 불지 얼마나 먹힐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이런 분위기라면은 충분히 그런 것도 가능하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이거는 민주당이 활용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건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이게 한 점 의혹이 없이 정말로 이거를 정말 특검이 정말 안 필요하다라고 모든 국민의힘 지지자들이나 의원분들이 생각을 하시는지 묻고 싶고요. 그 정말로 이런 문제가 지금 이게 해결이 안 되면은 정권 내내 힘들어집니다. 어차피 다 지금 집행유예 받았어요. 무죄 받은 사람도 있고 이거를 털고 가는 게 오히려 훨씬 더 정권에 앞으로 3년 반 남은 윤석열 정부를 위해서도 안 되면 이거 만약에 또 다음 회기 시작하면요 또 특검법 발의할 거예요. 어떻게 할 겁니까 국민의힘? 이거 대책이 없어요. 아예 좀 털고 가는 게 그러니까 여당에 더 도움이 될 것이다. 권오수가 이제 거기에서 집행유예 받았고요. 뭐 집행유예도 이제 형벌이기는 합니다만 대부분 가담했던 공범들도 대부분 집행유예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고 결혼 전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어찌됐든. 근데 이런 식으로 비호하는 모습으로 비춰지면 국민의힘의 정권 내내 부담이에요. 오히려 이거는 대통령도 그렇고 여기에서 이제 지도부에서 대승적 결단을 내려가지고 털고 가자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정권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당에서는 지금 뭐 여당이 오늘 이렇게 피켓 들고 시위하는 모습도 보셨는데 특검을 거부하되 뭔가 민심을 좀 다독일 이런 그 타협안들을 좀 생각해봐야 되는데 이런 의견들이 나오는데 오늘 김근식 실장님도 이 얘기를 하셨고. 안철수 의원도 이제 특별감찰관 임명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좀 내야 된다 이런 조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제 어차피 특검법 통과가 됐고요. 대통령실은 단호하게 지금 거부를 한다고 방침을 밝혔고 그러면 15일 이내 이제 제의 요구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민주당의 제의 요구의 시점이나 그 다시 재표결의 시점을 가지고 여러 가지 꼼수를 가지고 하면 저는 민주당이 여론의 문매를 맞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냥 원리 원칙대로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제의를 할 거고 제의를 할 경우에 표결에 붙이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탈표 전혀 없이 그냥 그대로 이게 부결로 끝납니다. 그래서 일단락은 돼요. 저는 그 상황은 뭐 우리 당이나 대통령실이 충분히 감당해낼 수 있는 정치적인 저런 사안이라고 보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도이치모터스 조작 사건에 대한 김건희 여사의 개입 관련된 의혹에 대한 특검이 부당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폐기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다수의 적지 않은 국민들이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러저러한 의혹들에 대해서 상당한 리스크를 가지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의혹에 대한 민심에 대해서는 우리 당이 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적절한 해법을 내놔서 민심을 완화시키고 민심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중에 이제 하나 말씀드린 게 저는 이제 제2부속실을 다시 복구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안철수 대표는 특별감찰관을 빨리 임명하자고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이게 뭐냐면 이 도이치모터 사건에 대해서는 이게 함정 의혹 없이 정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전혀 문제가 안 되는 악법인 건 맞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최근에 명품백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이건 좀 문제가 있는 장면들이잖아요. 아무리 함정이고 몰카 취재를 하더라도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공적 관리에 구멍이 뚫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공적 관리를 시스템적으로 좀 보완하자. 그게 사실은 제2부속실을 만들어서 지원도 하고 일정 체크도 하고 메시지도 관리하고 사적 영역에서 공적 영역으로 이걸 전환시키는 시스템을 갖추는 거거든요. 특별감찰관도 마찬가지죠. 이미 대통령 배우자와 친인척 등 대통령실 내에 인사들에 대해서는 특별감찰관이 있으면 이걸 감시 견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걸 보완하는 장치가 되는 거예요. 그런 정도는 우리 당이나 대통령실에서 지금의 이 민심을 좀 따독거릴 수 있는 그런 대안으로 내놔야 되고요. 저는 그렇게 해서 1월이든 2월이든 3월이든 재표결이 되면 분명히 좀 부결될 것이라고 믿고 있고 부결되면 일단 이 법은 폐기가 됩니다. 폐기가 되는데 그리고 이제 이 다음은 어떻게 되냐면 아까 총선까지 뭐 민주당은 분리할 게 없다 그러는데 그리고 이제 민심에 따라서 총선의 결과가 이걸 결정할 겁니다. 그 모든 걸 다 봤기 때문에 총선에서 우리 당이 승리하면 그 자체로 이 법차에 이 특검법의 의미는 없어지는 거고요. 만약에 민주당이 또 일당이 된다면 또 밀어붙이겠죠. 그럼 그때 가서 또 여야 협상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사실상 일단 오늘 통과시키고 그다음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고 재표결해서 다시 부결돼서 그냥 폐기 처분되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통과된 쌍특검법 얘기해봤고요. 자, 오늘 여당의 비대위원들 인선이 공개가 됐는데요. 자, 지명직 위원만 보면 평균 나이가 43.7세. 뭐 이전 지도부하고 비교했을 때 일단 연령대는 확 내려갔어요. 대한민국의 지금 중위값, 나이 중위값이 44세 정도 돼요. 거기에 대충 좀 들어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뭐 과거에 비해서는 좀 젊어졌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부분을 조금 특징 비판이라기보다는 특징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하고 민주당을 잘 비판하는 사람 한 절반 정도 모았고요. 그리고 뭔가 저희 그 비대위원 그래픽 정리된 거 좀 보여주시죠. 그런 분들을 한 절반 정도 모았고요. 그리고 한 절반 정도는 이제 어떤 전문직이나 뭔가 봉사 활동을 하거나 뭐 이런 분들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뭐 조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걸 보면서 참 큰일이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왜 큰일이다라고 생각을 했냐면은,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정치를 안 해봤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여기 있는 분들도 다 정치를 한 분이 없어요. 그러면은 쉽게 얘기를 하면은 그 인요한 혁신위하고 비슷한데 그 혁신위원들이 아무런 존재감이 없었어요. 사실은 뭐 소위 말하는 이제 요즘은 잘 안 쓰는 용어지만 얼굴마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게 됐고 모든 발언권이나 주목도는 다 그분한테 갔거든요. 지금 보시면 김혜지 의원 한 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비정치인 출신인데 이게 좀 참신하다 이런 평가도 나오지만 오히려 좀 우려되는 점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저는 그러니까 이 정치 불신과 정치 혐오 때문에 비정치인에서 정치를 찾는 거가 굉장히 모순적이라고 봅니다. 비정치인에서 정치인을 찾았다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돼가지고 나라꼴이 이 모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위험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늘 너무 이제 과하게 하시면 총선 직전이기 때문에. 아니 뭐 제가 뭐 이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는 건데요. 뭐 저는 굉장히 좀 잘못되고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저분들이 정말로 재능이 뛰어날 수는 있어요. 근데 저런 분들로 모두를 다 채웠을 때 그러면은 정무적 판단은 누가 하냐라는 거예요. 적절한 조화를 좀 이뤄야 된다. 그러니까 절반은 민주당을 비판하고 뭐 민주당 비판하겠다라는 게 한동훈 비대 컨셉이니까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합니다. 너무 많이 넣었지만은 나머지 분들 중에서는 정치를 아는 분들을 넣어야 돼요. 이게 저거는 좀
모든 권력과 모든 리스크가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다 갔다. 이거는 적절한 인사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좀 박한 평가를 주셨는데 김근식 전 실장께서는 몇 점 정도 주시겠습니까? 비대위는 당 지도부입니다. 민주당의 당 지도부, 전당대회로 뽑힌 이재명, 그다음에 최고위원들, 박찬대, 정청래, 고민정 등등 최고위원들이 우리 당 비판 안 합니까? 여당, 야당은 당 지도부가 상대 당에 대해서 잘못된 점을 조목조목 비판하고 논박하는 지도부예요. 그러니까 오늘 임명된 이 비대위원들이 이재명을 비판하는 사람이라고 비난하는 건 저는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취임사를 통해서 드러난 이번 총선 전략의 구도 자체가 민주당의 이른바 정권 심판론에 대응해서 우리는 이재명의 야당은 문제가 있다. 이재명의 야당은 운동권 정치, 특권 정치고 개딸 정치주의고 사법 리스크를 옹호 방해하는 홍위병들이다. 라는 것으로 이재명 야당 심판론을 우리는 맞불을 놓는 겁니다. 당연히 그 프레임 속에서는 그에 합당한 사람들을 포진시키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건 뭐 비판을 받을 지점이 아니라고 보고 저는 또 하나 이제 우리 김준일 대표께서 그런 지점을 비판과 함께 놓친 부분이 하나 있는데 저는 여기에서 민경호 대표라든지 박은식 대표라든지 김경률 회계사 같은 이런 분들은 제가 눈에 확 들어오는 게 뭐냐면 저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2022년 3월 달 대통령 선거 당시에 대선 승리 연합.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겨우 24만 표 차이로 0.73%포인트 차로 표를 팍팍 긁어 모아서 겨우 이겼던 대선 승리 연합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때는 우리 보수 정당뿐만 아니라 중도층, MZ세대, 이준석을 대표로 한 MZ세대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탈호남, 그다음에 탈진보, 탈민주당 이런 분까지 다 합쳤습니다. 그때 들어왔던 게 조국 국서팀 김경률, 진중권 교수도 사실은 우군이었죠. 그런 분들을 다 모아서 이겼던 겁니다. 그러나 이게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 당 대표 징계 파동, 그다음에 이른바 김장연대, 이른바 대통령실의 눈치만 보면서 거기서 버튼 누르면 자판기 정당이 돼가지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국민의힘이 무력하게 되면서 사실은 그 대선 승리연합이 다 이탈했던 거예요. 그걸 다시 회복하려는 저는 이 가장 의미 있는 인선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김경률 회계사가 또 제 개인적으로 잘합니다만 할 소리를 다 하고 쓴소리 다 할 사람입니다. 이번에 이 특검법에 관한 거라든지 용산에서 무슨 지시가 내려오면 거기에 대해서 입 다물고 그대로 따르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박은식 대표도 제가 알기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민경호 제 서울대 후배입니다만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민경호 대표는 과거 발언이 오늘 조금 논란이 됐어요. 그렇죠. 바로 사과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말하는 뭐 싸움꾼만 모아놨다는데 싸움꾼 성격도 있습니다. 그건 뭐 프레임이 그렇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거고. 그러나 김경률, 민경호, 박은식이라고 하는 세 명이 주목해보면 대선 승리연합이라고 하는 과거의 외형과 포용 이걸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모아서 중도와 수도권에 승부를 걸겠다는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저는 정확히 좋은 인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인선이었다. 김준일 에디터하고 조금 상반된 평가를 내려주셨는데 지금 나온 이 발언 때문에 좀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마는 대한노인회에서 반발이 굉장히 거셉니다. 자, 즉각 사퇴시키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과하라 이런 반응이 나왔는데 사실 민주당에서 김은경 혁신위에서도 이 비슷한 발언이 있어서 논란이 된 적이 있기도 하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분이 원래 이제 NL 계열 주사파 뭐 운동권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제 소위 말해서 전향해서 이제 뭐 운동권 비판하시는 분입니다. 저는 뭐 운동권 저도 문제가 많다고 보기 때문에 비판은 할 수가 있는데 보통 노인 폄훼의 전통은 소위 말해서 좌파들이 잘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계열에서 뭐 옛날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 뭐 김은경 그래서 저분을 보고 야 그 좌파 뿌락지 아니야? 뭐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우스갯소리인데 저런 발언은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걸 맥락을 보니까 옛날에 사로잡힌 이념에 사로잡힌 특히 이제 운동권을 비판하면서 나온 얘기더라고요. 제가 저거 영상을 찾아보니까. 근데 저게 2달밖에 안 됐어요. 저 얘기를 한 게 무슨 엄청 오래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참 저런 발언들을 너무 쉽게 좀 얘기한다. 이렇게 좀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선택을 하겠죠. 근데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어떤 성정상 항상 정면 돌파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한노인회가 뭐 분노하고 격노했지만은 민주당 쪽의 격노하는 온도하고 국민의힘의 격노하는 온도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딱히 문제가 안 되게 그냥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딱 하나만 아까 김근식 교수님 말씀드린 거는 저는 민주당 비판하는 사람들 전진 배치하는 건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최고위원회가 원래 그런 거 하는 거죠. 뭐 김병민, 장해찬 다 했잖아요. 제가 말하는 거는
지금 저쪽은 비판을 못 해가지고 국민의힘에 지금 예. 지지율이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성찰이 필요하거든요. 박근혜 비대위 때 이를테면은 김종인, 이상돈 영입을 했던 게 약점들을 보완한다고 했는 건데 그런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비대위원으로 정말로 사람들이 감동을 할까? 이거가 저는 의문이라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인선이 이루어졌고요.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직접 임명장을 이제 주게 될 텐데요. 첫 일정을 뭘로 할지도 관심입니다. 자, 이준석 전 대표는 TK 신년 인사회로 예상을 한 상황인데 이건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저희가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자, 이준석 전 대표 탈당과 신당 창당을 공식 선언했는데요. 자, 신당 파급력에 대해서 여들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라디오 인터뷰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신당이 힘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유일하게 갑자기 여러분이 봐오시던 윤석열, 이재명 듀오에 그러면 치킨 게임이 갑자기 생산적인 갈등으로 바뀐다든지 아니면 서로가 갑자기 죽이려고 달려들다 갑자기 친구가 된다든지 전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지 않는 한 결국에는 지금 신당의 공간은 매우 크다 이렇게 봅니다. 매우 극단적인 상황이 없다면 신당의 공간은 매우 크다. 이제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등판을 했고 그리고 어제 천하용인 중에 김용태 전 최고위원이 이제 당에 남겠다 이렇게 좀 얘기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준석 전 대표 이렇게 신당 파급력에 대해서 크게 보는 이유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여론조사상으로 뭐 이 당 저 당 싫다. 그래서 이른바 무당층, 이른바 이제 부동층이라고 할까요? 그런 분들의 이제 비율이 일정 정도 항상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절대적 수치만 놓고 본다면 신당의 공간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나 그 신당의 공간을 그걸 보면서 지금 하고 있는 신당을 차리를 집짓는 사람이 지금 하도 많지 않습니까? 예. 양양자 신당, 금태섭 신당, 정의당 신당, 또 뭐 이낙연 신당, 또 조국 신당, 뭐 송영길 신당, 이준석 신당 그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제가 볼 때 제일 세가 약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신당의 가능성으로 큰 기대를 가지고 보는 그 여론조사상의 이른바 무당층의 비율을 가지고 신당의 공간이라고 이해하는 건 너무 경강구애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이제 나가서 이미 탈당을 했기 때문에 나가서 이제 신당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예. 신당을 만드는 그 자체의 정체성과 노선 그리고 규모와 세력 어떤 사람들, 인물들이 결합할지를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집 짓는 상황을 보면서 집 지어진 다음에 국민들이 이준석 신당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지는 두고 보면 나올 거라고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초기에 탈당과 신당론이 막 거세게 불었을 때 그 기대치보다는 지금 훨씬 더 많이 힘이 빠지지 않았나. 동력이 떨어졌다. 동력이 떨어져 있고 저는 이미 나가서 이제 그 허허벌판 광야에서 굉장히 외로운 홀로서기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예. 근데 내일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한다는데 아마 이제 탈당 선언을 할 것이다. 자,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고요. 허은하 의원도 다음 주 중에 이제 입장을 밝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 두 분이 합류를 하면 좀 분위기가 달라질까요? 시작이죠. 그러니까 시작이다. 그러니까 예. 디폴트 값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하용인 중에서 이제 김용태는 남고 3명이 이제 합류를 하는 뭐 네. 이런 모양새고 이준석 대표가 얘기했던 부분은 저는 상당히 일리가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총선에 보면은 계속 다당제로 갔다가 양당제로 갔다가 이게 스윙처럼 됐는데 2016년에 이때면 국민의당이 돌풍이 불었고 2012년에는 양당제고 2008년에는 막 친박연대 나오고 막 여러 당이 막 난리를 네. 했었던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 여론조사나 이거를 봐도 다당제가 더 유력하고 그게 어느 정도 크기냐에 그게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정당이 난립하는 것도 자연스럽게 정리가 될 거라고 봅니다. 합종 연행을 통해서. 왜냐하면은 독자적으로 3%를 넘을 수 있는 당이 몇 개나 될까요? 예. 그러니까 냉정하게 말씀하면 금태섭 신당도 안 되고요. 양양자 신당도 독자적으로 안 돼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서로의 가치를 찾아서 이제 연합을 하는 방식으로 이제 갈 겁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그리고 양당의 공천 파동이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면서 탈당자들도 나올 건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낙연 신당이 출범을 하고 이준석하고 손을 잡을 수 있는지 그럼 예. 뭐를 연결고리로 이들이 어떤 가치를 매개로 해서 이제 손을 잡을 것인지 이게 가장 이 신당의 어떤 사이즈와 빅텐트 뭐 이런 것들에 좀 가늠할 수 있는 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죠. 지금 금태섭, 양향자, 이준석, 이낙연 자, 이분들의 신당이 어디까지 이제 합쳐질지 자, 이 부분도 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인데 자, 이준석 전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의 어떤 그
합류, 연합 이런 부분을 좀 눈여겨봐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좀 민주당도 통합과 분열의 갈림길에 서 있는 상황이죠. 이재명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가 이런 상황에서 오늘 오찬 회동을 했습니다. 두 사람 모습 잠시 보고 오시겠습니다. 검찰공화국하고 싸우느라고 얼마나 힘들어서 기력이. 총리님께서 많이 관심 가지고 도와주셔서요. 잘 견뎌내고 있습니다. 총선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 이 총선 결과가 우리나라의 명운을 결정지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정말 잘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죠. 총선 얼마 안 남았는데 어떤 역할 하실지만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아무 역할도 없지. 그냥 당원이니까 당원으로서 역할을 잘 할 거예요. 당의 통합. 식사하기 전과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의 발언 모습까지 잠시 보고 오셨는데요. 정세균 전 총리가 오늘 사자성어를 썼는데요. 현의 살수, 이 낭떠러지에서 잡고 있던 손을 놓는다라는 뜻인데 백범 김구 선생이 윤봉길 의사에게 거사전에 했던 얘기라고 합니다. 사실상 이재명 대표의 거취 결단을 촉구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현의 살수라는 사자성어의 뜻 그 자체로 해석을 하면 당연히 사퇴까지를 사실은 의미하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결단을 내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단인데 낭떠러지에서 손을 놓는다는 것은 결단일 뿐만 아니라 자기를 포기하는 거거든요. 예. 희생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라고 한다면 아마 우회적으로 이재명 대표에게 대표직 사퇴를 종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제가 보건대는 정세균 대표가 당 대표 시절에 이재명 대표가 당시 상근 부대변인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세균 대표가 대표 시절에 2010년 성남시장에 당선된 그 성남시장 선거의 공천을 정세균 대표 때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둘 사이의 관계는 상당한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세균 대표는 아마 그런 언론의 자세로서 당의 원로로서 그런 이야기를 했던 거고, 제가 느끼기에는 주로 일방적으로 정세균 대표가 얘기를 많이 했을 것이고 이재명 대표는 그냥 듣기만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회동이 끝난 다음에 당 대변인의 브리핑을 들어봐도 앞부분에 굉장히 많은 부분은 정세균 대표가 했던 이야기를 장황하게 설명합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했던 부분은 짧게 뒤에 나오는데 소통했고 경청했고 공감했습니다. 끝. 그 이야기는 몇 달 전에 이낙연 대표가 미국에 돌아왔을 때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인사동에서 만났을 때랑 똑같다고 봅니다. 예. 앞에서 계속 많은 이야기도 네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걸로 끝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 부분도 제가 오늘 볼 때는 만남에 소득이 없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럼요. 저런 그 뒤에 그 기자 브리핑, 대변인 브리핑을 보나서 분명히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미 저기도 시간은 다 다가오고 있죠. 연말까지도 시간을 정해놨기 때문에 이낙연 대표의 탈당과 신당 창당은 좀 정해질 수준이 아닌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전혀 불안해하거나 안달해하거나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갈 사람 가라. 저는 이런 태도를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더 멀어진 이런 상황이라고 진단을 하셨는데 이재명 대표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뭐 통합과 혁신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이제 반응인데요. 하나만 한 얘기죠. 예, 그 얘기를 지금 몇 달째 얘기하고 있으니까 똑같은 얘기고 사실은 저는 거의 고장난 레코드처럼 들립니다. 그러니까 뭔가 뭐 차라리 나는 이런 거 안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시던지 이게 똑같은 얘기를 좋은 얘기도 한두 번도 질리는데 지금 이 얘기를 이선우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전에 듣기로는 전혀 1도 없다. 지금 상황에서는 1도 없다라고 보고 있고 아마 공천까지는 무조건 하고 그 이후의 상황 변화에 따라서 뭐 판단할 수는 있겠지만은 김근식 교수님 얘기하셨듯이 기본적으로 좀 나가줬으면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예, 여기 왜냐면은 공천도 좀 하고 지금 새로 인재 영입한 사람들도 지금 내려 꽂아야 되고 뭐 이러는데 빈 데가 없는 거예요, 민주당이. 그래서 그냥 거의 사실상 쫓아내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지금 미뤄졌는데 아마 다음 달 초에 내년 초에 선거제도 관련해서 지금 결단이 좀 내려질 것 같아요. 원래 그래서 오늘 토론회가 민주당 의원들 토론회가 있었고 제가 발제자였는데 다음 주로 미뤄졌습니다. 오늘 요청 때문에. 다음 주에 결론이 납니까? 결론이 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의원들의 큰 가닥은 잡힐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재명 대표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소위 말해서 탈당 명분이라는 게 확 쌓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과거의 병립형으로 돌아갔을 때는 이게 아마 큰 분수령이 아마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병립형이냐 준연동형 그대로 지금 하느냐. 자, 이 부분 다음 주면 좀 결론이 나기를 바라고요. 자, 오늘 나이트 포커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내 시공능력 순위 16위인 태영건설이 부동산 PF, 즉 프로젝트 파이낸싱 위기에 워크아웃을 신청했습니다. 네, 워크아웃은 기업 구조 개선 작업을 뜻하는데 부동산 PF 부실로 인한 건설업계와 금융업계의 연쇄 위기 등 파장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서울 성수동 2가 노후 공장 부지를 개발하는 오피스2 개발 사업. 국내 시공순위 16위의 중견기업인 태영건설은 이곳에 대지 면적 3,834제곱미터의 지하 6층, 지상 11층짜리 업무시설 시공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과 관련한 480억 원 규모의 PF, 즉 프로젝트 파이낸싱 채무를 막지 못해 워크아웃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태영건설의 순수 부동산 PF 잔액은 3조 2천억 원이며 이번 달까지 만기인 PF 보증 채무는 3,956억 원입니다. 부채 비율은 258%, 자기자본 대비 PF 보증 비중도 374%로 국내 주요 건설사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태영건설의 경우 자체 사업 비중과 부채 비율이 높고 자기자본 대비 PF 보증도 과도한 점 등 태영건설 특유의 문제로 인해 어려움이 커진 만큼 건설업 전반의 문제라고 보기 곤란하고 자력으로 채무 상환이 불가능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워크아웃은 채권단이 75% 이상 동의하면 개시됩니다. 그럴 경우 채권단 관리 하에 대출 만기 조정과 신규 자금 지원을 받게 됩니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은 PF 부실로 인한 건설업체들의 연쇄 위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재납품업체나 하도급 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고 금융기관들은 건설사에 대해서 더욱 보수적인 방침을 취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개별 기업의 사안을 건설업 전체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분양시장 침체가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22조 8천억 원 규모의 PF 우발 채무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를 위한 결의 절차가 내년 1월 11일에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태영건설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오늘 제1차 금융채권자협의회를 수집 통보하고 다음 달 11일까지 결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한 사유와 정상화를 위한 건설사, 그룹의 자구 계획을 검토해서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태영건설이 공사 중인 주택 사업장 가운데 이미 분양이 진행된 곳이 전국에 22개, 2만 가구에 달합니다. 협력업체만 580개에 하도급 계약만 1,000건이 넘는 만큼 건설업계 전반으로 후폭풍이 커지는 것 아니냐, 이러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과천 지식정보타운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입니다. 태영건설이 시공을 맡은 현장으로 공사비로 1,700억 원이 넘는 돈이 투입됐습니다. 내년 2월 신혼부부 500여 가구가 입주를 앞두고 있지만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에 입주 예정자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처럼 태영건설이 공사 중인 현장 가운데 이미 분양을 시작한 사업장이 전국에 모두 22곳, 2만 가구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14개 사업장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에 가입돼 있어 입주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공사가 어려운 경우엔 분양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남은 8개 사업장입니다. 정부는 공동도급 시공사가 사업을 계속 이어나가거나 대체 시공사를 선정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대부분 이 부분들이 LH 등이 진행하는 공공기관에 관련되어 있는 공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원만히 진행될 것으로 일단 보이고 필요하면 대체 시공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협력업체들에 대한 지원 대책도 즉각 가동될 예정입니다. 태영건설이 맡은 전국의 공사 현장은 140곳, 이와 관련된 협력업체만 581개, 하도급 계약은 1,096건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96%는 건설공제조합의 지급보증에 가입돼 있거나 발주자와 직불 합의가 돼 있어 보증기관을 통해 하도급 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태영건설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30%를 넘는 하도급 업체에 대해선 채무를 일정 기간 상환 유예하거나 금리를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건설업계 전반에 위기감은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미 주가가 떨어지거나 건설사들이 PF 대출 이자와 관련돼서 또 상환을 못하거나 원금이 도래하는 경우는 내년 상반기에 금리가 고금리로 지속된다면 좀 더 발생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부는 다른 사업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불안 심리가 확산하지 않도록 조만간 건설 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원회의에서 전쟁 준비 완성에 더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국방력 강화 목표를 재확인했습니다. 국정원은 북한이 내년 초 군사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는데 신형 무기 체계들을 계속 시험 발사하면서 한국과 미국을 향해서 강경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조수연 기자입니다. 전원회의 이튿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한반도가 정치 군사적으로 엄중한 정세에 이르렀다며 그 책임을 또다시 외부로 돌렸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 맞서 러시아 등과 연대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반제 자주적인 나라들과의 전략적 협조 관계를 확대 발전시키고 공동 투쟁을 과감히 전개하겠다는 겁니다. 김 위원장은 또 전쟁 준비 완성에 더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새해 첫날 신년사를 대신해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민군대와 군수공업부문, 핵무기 부문, 민방위 부문이 전쟁 준비 완성에 더욱 박차를 가할 때 대한 전투적 과업들이 제시됐습니다. 북한은 지난 2021년 국방력 강화 5대 핵심 과제로 군사정찰 위성과 고체 연료 대륙간 탄도미사일, 무인기, 핵추진 잠수함, 초음속 미사일을 꼽았습니다. 올해는 첫 정찰 위성 발사와 각종 탄도미사일 고체화에 집중하며 5대 핵심 과제 개발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관측입니다. 따라서 새해에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와 함께 대륙간 탄도미사일 정상각도 발사 등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그 타격 능력과 더불어서 기존에 있는 그런 핵 관련 투발 수단의 숫자를 늘리고 핵탄두의 숫자를 늘리는 그 작업이 필요한 것이죠. 이와 관련해 국정원은 북한이 내년 4월 총선과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연초에 군사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1월에 핵실험을 강행했고 2020년 4월 21대 총선을 한 달 앞두고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4차례 발사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특히 계속되는 한미와의 강대강 국면 속에 도발을 이어가며 7차 핵실험 카드도 만지작거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중부전선에 있는 경기 연천군 육군 제5보병사단 열수의 부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며 적이 도발한다면 즉각 현장에서 단호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사단 전망대에서 군사 대비 태세 현황을 보고받고 도발을 당하면 즉각 보복 대응하고 나중에 보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은 헌법의 침략과 선제 핵 사용을 명시하고 있는 세계 유일의 나라라며 언제든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천문학적 투자 피해를 야기한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징역 30년과 추징금 769억 원이 확정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2차례나 도주하고 탈주구까지 계획한 사실이 탄로나 결국 중형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백종규 기자입니다. 2019년 10월 라임 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으로 촉발된 라임 사태로 1조 7천억 원 규모의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해 피해자들이 무수히 양산됐습니다. 라임 자산운용의 이른바 배우 전주로 알려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청와대 행정관한테 뇌물 주셨습니까? 시즌에 돈 받으셨어요? 5개월 동안 어떻게 피해 다니셨어요? 피해자들에게 할 말 없으십니까?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스타모빌리티 자금 400억 원과 재향군인 상조의 자산 377억 원 등 김 전 회장이 1,200억 원 넘게 빼돌렸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였습니다. 대법원은 결국 김 전 회장에게 징역 30년과 추징금 769억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여러 양형 조건 사정을 살펴봤을 때
2심이 선고한 징역 30년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하급심 재판 과정에서 2차례나 도망쳤다 붙잡혔습니다. 2019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5개월 동안 잠적했고 2021년에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1심 결심 공판 직전 전자장치를 끊고 달아나 48일 만에 체포됐습니다. 항소심 재판 와중에는 법정에서 소란을 일으켜 탈주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가 덜미가 잡혔습니다. 2심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전혀 반성하지 않는 데다 구금 상태에서 도주 계획을 세우는 등 범행 이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질타했고 대법원 판단도 같았습니다. 중형을 확정받은 김 전 회장은 사업 편의 대가로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도 기소돼 있어 향후 형량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배우 이선균 씨 마약 의혹을 무리하게 수사했다는 비판이 나오자 인천경찰청장이 진술과 증거를 바탕으로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3차 출석 때 외부 노출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 씨 측 요청을 거절한 이유에 대해선 안전 문제를 이유로 들었는데 궁색한 해명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배우 이선균 씨 마약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은 후폭풍에 직면했습니다. 물증 없이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했고 내사 단계부터 외부에 혐의 사실을 흘린 게 아니냐는 비판입니다. 결국 수사 총책임자인 인천경찰청장이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고인의 사망은 매우 안타깝지만 수사는 진술과 증거를 바탕으로 절차에 따랐다며 비판을 반박했습니다. 수사 사항 유출 의혹도 강하게 부인하며 경위 파악에 나설 계획 역시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든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이 참여했고 진술을 영상 녹화하는 등 적법 절차를 준수하며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씨가 숨지기 나흘 전인 3차 조사를 앞두고 외부에 노출되지 않게 출석하고 싶다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 씨 측 주장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명했습니다. 인천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앞서 1, 2차 조사 때처럼 출석하는 편이 모양새가 좋을 것 같았다며 변호인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지하주차장을 통해 출석할 경우 취재진이 함께 이동해 안전사고 문제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씨가 유흥업소 실장 김모 씨 등에게 협박당해 3억 5천만 원을 뜯겼다며 고소장을 낸 공갈 혐의 수사도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김 씨와 별도로 이 씨를 협박한 것으로 알려진 피의자 박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박 씨는 이미 한 차례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나오지 않아 강제 구인됐는데 재판부는 도망과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선균 씨 공갈 협박한 혐의 인정하세요? 마약 투약 혐의 알리려고 협박하셨나요? 5천만 원 받으셨나요? 이선균 씨에게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경찰은 이 씨의 마약 혐의는 공소권 없음 처리하고 공갈 혐의 수사는 1월 중순쯤 정리한다는 계획입니다. 결국 이선균 씨와 가수 지드래곤, 권지용 씨 등을 부르며 2달 동안 이목을 집중시켰던 연예인 마약 수사는 용두삼이라는 비판 속에 각종 논란만 남기고 끝나게 됐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배우 고 이선균 씨의 빈소에는 이 씨를 추모하는 문화계, 연예계 동료들의 조문이 이틀째 이어졌습니다. 오늘 오전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학교 병원 장례식장에는 봉준호 감독과 배우 박소담 씨 등 영화 기생충에서 함께했던 동료들이 방문했습니다. 또 늦은 밤에는 배우 공유, 김의성, 유동근 씨를 비롯해 방송인 신동엽 씨 등이 추모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연루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규명을 위한 이른바 쌍특검 법안이 야당 단독 표결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지난 4월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뒤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숙려기간 240일이 지난 두 특검 법안을 표결에 붙였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반대 토론에 나섰지만 법안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는 불참했고 야당 의원들이 전원 찬성표를 던져 두 법안은 모두 가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거대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이동훈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쌍특검법의 국회 통과 직후 브리핑을 열어
윤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지금까지 특검은 여야 합의로 처리해왔다면서 특히 선거 직전에 노골적으로 선거를 겨냥해 법안을 통과시킨 경우는 처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통과를 추진하던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다음 달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최근 지도부 교체 등으로 정부를 설득할 시간이 부족했다며 시간을 달라는 국민의힘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다음 달 9일까지 김진표 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바탕으로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면 기존 민주당 안을 본회의에 올리겠다는 국회의장의 약속이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존 민주당 안은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특조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특조위는 재난을 정쟁화할 것이라며 특별법은 진상조사보다는 피해자 지원과 재발 방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현직 부장검사가 내년 4월 총선 출마를 위해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이어서 일선 검사들의 정치권 입성 움직임까지 더해지면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9부를 이끌던 김상민 부장검사가 법무부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국민에 봉사하고 싶다는 이유인데 김 부장검사는 이미 주변의 내년 총선에서 고향인 경상남도 창원 지역구 후보로 나서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부장검사의 행보가 더 따가운 시선을 받는 건 앞서 정치적인 의미를 품은 듯한 언행으로 대검찰청 감찰 대상에도 올랐기 때문입니다. 지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인들에게 나는 뼛속까지 창원 사람이다. 기대와 성원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지역사회에 희망을 드리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돌린 게 국정감사장에서 공개됐습니다. 이에 검사장 경고 조처까지 받았지만 김 부장검사는 결심을 굳힌 것으로 보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논란이 된 검찰 인사는 김 부장검사뿐만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요직을 지낸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최근 사직서를 낸 뒤 전남 순천 지역 출마를 검토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고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도 조국 전 장관 등과 공개 행사에 동석하며 꾸준히 정치적인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특히 재판이나 감찰을 받는 두 사람의 경우 규정상 사직 처리가 불가능해 본격적인 선거 채비에 나서면 논란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직에서 여당의 수장으로 직행한 데 이어 검사들의 정치권행 움직임도 점차 가시화하면서 정치검찰, 사법부의 정치화라는 외부 비판을 자초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어제 민주당 허종식 의원을 비공개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강제 수사를 진행한 무소속 이성만 의원, 민주당 임종성 의원과도 소환 일정을 협의 중이어서 수수 의원 수사가 본격화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지난 전당대회에서 이른바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민주당 허종식 의원을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정당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허 의원은 10시간 넘는 조사를 받고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돈봉투 사건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구속된 뒤 검찰이 수수의심 의원을 불러 조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허 의원뿐 아니라 돈봉투 수수 혐의를 받는 다른 의원들도 줄줄이 소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같은 혐의로 강제 수사를 받은 민주당 임종성 의원과 구속영장까지 청구됐던 무소속 이성만 의원도 검찰과 출석 일정을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수사 대상을 선별해 소환을 통보했다면서도 구체적인 인원이나 대상자를 알려주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검찰이 수수의원 수사에 본격적으로 나선 모양새지만 당사자들은 여전히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허 의원은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를 통해 돈 받은 사실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설명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구속된 후 검찰 조사에 불응하다 지난 26일 출석한 송 전 대표는 재차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고 다시는 검찰청사에 나오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자신을 조사해달라던 송 전 대표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게 이해하기 어렵다며 형사사법 절차에 따라 필요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송 전 대표 구속기한을 다음 달 6일까지로 연장한 검찰은 송 전 대표 추가 조사와 함께 이성만, 임종성 의원도 조만간 소환하는 등 돈봉투 의혹 수사 속도를 높일 방침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송영길 전 대표는 또 한 번 모든 범죄 사실을 부인한다면서 향후 법정에서 다투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송 전 대표는 오늘 서울구치소에 접견온 김아중 변호사를 통해 이같이 전하면서 반드시 무죄를 받아내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직을 사적으로 이용해 정치인이 돼놓고 마치 민주투사처럼 행동하고 있다며 윤석열 검찰공화국을 물리치기 위해 옥중에서나마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고수익을 미끼로 가짜 투자 사이트를 만들어 400억 원이 넘는 돈을 챙긴 조직 폭력배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국 9개 폭력 조직의 이 조직원들이 가담한 사실이 확인됐는데 이른바 MZ세대로 불리는 젊은 조직원이 주축이었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길에서 시민을 마구 때리는 남성들, 일방적으로 시비를 걸고 집단 폭행을 벌인 이들은 조직 폭력배들입니다. 범죄에 사용할 대포통장 거래에 차질이 생기자 거래 상대를 감금해 협박하는 일도 서슴지 않습니다. 조직폭력 집중 단속기간을 맞아 수사를 벌인 경찰은 80명이 넘는 폭력 조직원이 투자 전문가를 사칭해 투자 사기를 벌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고소익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마구 보내 투자금을 바꾸는 가짜 투자 사이트를 만들어 수익이 난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인 겁니다. 큰 돈을 벌었다고 자랑하는 채팅방 회원들은 모두 조직원들이었습니다. 이 같은 방법으로 지난해 2월부터 10달 사이에 410억 원을 챙겼는데 확인된 피해자만 500명이 넘습니다. 이번 투자 사기에는 전국 9개 폭력 조직의 조직원들이 개입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과거에는 유흥업소 등을 이용해 돈을 벌었다면 최근에는 이른바 MZ세대로 불리는 조직원들이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를 내걸고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다는 게 경찰 설명입니다. 전국 9개 조폭들이 개입이 되었고 최근 추세는 가상화폐나 이런 가상 사이트 이런 걸 이용을 해서 좀 지능화되고 규모가 대규모화된 것이 특징입니다. 경찰은 투자 사기를 벌인 87명을 비롯해 전국 조직폭력배 136명을 사기와 폭행,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붙잡아 11명을 구속했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지난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가해기업을 상대로 낸 두 번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데 이어 대법원이 같은 취지 소송에서 또다시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강제동원 피해자 고 홍순희 할아버지 등 피해자 14명의 유족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2012년 강제동원 관련 소송에서 대법원이 처음으로 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뒤 다른 피해자들이 낸 2차 소송 가운데 하나로 1, 2심은 미쓰비시 중공업이 피해자들에게 각각 9천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뒤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일본에 직접 사죄와 배상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제시한 제3자 변제안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아닌 일본 가해기업을 상대로 재판을 진행하는 거라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미쓰비시는 사죄하고 일본도 사죄하고 어린 솜털도 안 갈 수 있는 어린애를 데려다가 좋은 학교에 보내준다고 꼬셔가 꼬드겨갖고 갔잖아요. 그래갖고 좋은 학교는커녕 미쓰비시 공장에서 일을 시켰어요. 재판의 당사자가 누굽니까? 당사자한테 받아야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 지금 한국 정부에서 사죄 없이 배상을 하는데 거기다가 며칠 전에 일본 대사가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를 65년도 한일협정 문제를 가지고 해결이 다 됐다고 했는데 사죄하고 배상
할 생각을 해야지 어디 턱도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외무성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이번 판결은 지난 21일 판결에 이어 한일 청구권 협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지극히 유감이고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나마즈 히로유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은 김장현 주일 한국대사관 정무공사를 조치해 항의의 뜻을 전했습니다. 네, 올 한 해 주요 이슈를 돌아보는 2023 끝나지 않은 이야기들. 올해 교육 현장에선 한 초등학교 교사의 죽음으로 촉발된 학부모 갑질과 교권 추락 논란이 뜨거웠습니다. 결국 분노한 교사들이 거리로 나섰고 교권 보호를 위한 법이 개정되는 등 제도 개선으로 이어졌는데요. 신지영 기자가 이 과정을 돌아보고 또 남아있는 과제는 무엇인지 짚어봤습니다. 초등학교 담장을 따라 근조 화환이 줄지어 들어섰습니다. 지난 여름 국화꽃이 빼곡히 놓였던 길, 지금은 흔적 없이 빈 자리만 남았습니다. 학부모 위원에 시달리던 20대 담임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서울 서희초등학교입니다. 전국 교사들이 안타까운 사연에 공감하면서 제도 개선에 불씨가 됐습니다. 저와 교직에 있는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그 죽음이 나를 향하게 될 수도 있었다는 것을요. 결국 교권 회복을 요구하는 교사들이 거리로 나서면서 주말 도심을 검은 물결로 뒤덮었습니다. 교권을 넘어서서 교사의 인권이나 생존권 자체를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숨진 서희초 교사 일기장이 공개되면서 분노는 더욱 커졌고 그 무서움에 그 무기력함에 점점 지쳐가면서 몸과 정신이 시들어가는 모습을 모든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조용히 묻혔던 안타까운 사연들도 새롭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살고 그렇게 똑같이 죽었습니다. 2년 전에도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 2명이 잇따라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급기야 공교육 멈춤을 선언한 교사들은 숨진 서희초 교사의 49제를 맞아 학교 대신 거리로 나섰습니다. 교권부 합의안을 지금 당장 의결하라! 교사들의 간절한 요구에 국회가 움직였습니다. 정당한 생활 지도를 보장하고 교원이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되더라도 부당하게 직위하지 수 없도록 하는 교권 회복 4대 법안이 통과했습니다. 교육부는 또 학생 생활지도고시를 제정한 데 이어 현장 교원들과 꾸준히 소통하며 교실을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장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교사의 수업이고 교사의 수업이 더 좋아지도록 교육부가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교사들도 조금씩 변화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올해만큼 교직 사회의 선생님들의 그런 변화가 급변한 건 처음 느껴봤어요. 문제가 있을 때 그거를 좀 참고 넘어가면 된다라는 선생님들이 많으셨거든요. 이제는 참지 않아도 되고 올바른 방향으로 바꿔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인식 개선이 많이 된 해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도 있습니다. 고인의 순직 인정 절차는 여전히 진행 중이고 교권 보호를 위해 학생 인권 조례를 폐지하자는 논의가 곳곳에서 마찰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현장 교사들은 법과 제도의 변화도 좋지만 학생과 학부모들의 인식이 바뀔 때 비로소 상호 존중하는 학교가 완성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저희를 조금 더 믿어주시고 신뢰해 주신다면 교사를 믿고 내 아이만이 아닌 아이들 모두의 온전한 성장을 지지하는 학부모님의 연대가 필요합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길에서 폐지를 주워 팔아 생계를 이어가는 노인이 전국에 4만 명으로 추산된다는 첫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 달에 15만 원 정도로 수입도 적은 데다 대부분 건강도 좋지 않아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자동차가 쌩쌩 달리는 도로 한편에서 70대 할머니가 커다란 손수레를 끌고 있습니다. 이틀 꼬박 돌아다니며 모은 폐지를 팔아 손에 쥔 돈은 1,300원. 턱없이 적은 금액이지만 공공한 살림에 5년째 이렇게 거리로 나서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이거 손질하려면 이거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요. 손끝이. 이틀 했어도 돈만은 안 될 때가 많아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크고 작은 수레에 폐지를 모아오는 노인 중에는 동전 몇 푼 받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10,000원 받으실 게 5,000원이 되고 4,000원이 되고 뭐 그래요. 거기에 맞춰서 딱 드리는데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죠. 정부가 첫 실태 조사를 통해 추산한 폐지 줍는 노인은 전국에 42,000여 명. 이 가운데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절반 이상은 75세 이상 고령층이었습니다. 하루 평균 5시간 넘게 주 6일 일해서 버는 돈은 하루 평균 6,000원, 한 달에 15만 9천 원입니다. 시급으로 따지면 1,200원으로 올해 최저임금의 13% 수준에 불과합니다. 기초연금 같은 사회보장제도로 받는 돈과 합쳐도 폐지 수집 노인의 한 달 평균 소득은 전체 노인의 절반 수준에 그칩니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노인 일자리로 연계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폐지 수집 노인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이 이 일을 계속하고 싶어하는 점을 고려해 자원 재활용 일거리도 모색할 방침입니다. 노인 일자리 및 보건복지 돌봄 서비스 연계 성과를 정리하여 내년 상반기 중에 지원 결과를 국민 여러분께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폐지 수집의 경우 그때그때 현금을 받고 일하는 시간이 자유롭다는 점 때문에 일을 계속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이를 고려한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40대에 접어든 1983년생 10명 중 3명은 결혼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65%는 무주택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업데이트한 인구 동태 코호트 데이터베이스를 보면 83년생 76만 9천 명 가운데 71만 명이 국내에서 살고 있고 이들 가운데 29%가 미혼이었습니다. 결혼한 이들 중 86.3%는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가 2명 이상인 비중이 50.7%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35.2%만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64.8%는 무주택이었습니다. 35세인 88년 용띠는 63만 3천 명으로 혼인 비율은 49.2%로 절반이 미혼이었고 혼인을 했더라도 10명 중 3명은 자녀가 없었습니다. 내일도 매서운 추위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미세먼지인데요. 대기가 정체되면서 강원도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 특히 세종은 오전 한때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외출하시는 분들은 꼭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전까지 충남과 호남을 중심으로 안개가 매우 짙게 끼겠고 짙은 안개로 인해 일부 도로에서는 살얼음이 나타나겠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교통 안전에 더욱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와 안개만 아니라면 하늘 자체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영하 2도, 대전 영하 3도, 광주 0도, 부산 2도로 오늘과 비슷해 크게 춥지 않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6도, 대전 7도, 광주 9도, 부산 11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모레부터 올해의 마지막 날인 휴일 사이에는 전국에 비나 눈이 오겠고 특히 중부 내륙과 강원 산간에는 많은 눈이 쏟아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목요일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